주변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숨기는 게 좋을까요?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거절이나 비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핵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자동적으로 생각이 재생이 되고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주제로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들을 보니까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서 회피성 성격의 특징이 보인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회피성 성격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요. 내가 만약 회피성 성격 장애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숨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잘 도와줘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금 꼬아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대상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와 조금 밀접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을만하고 자주 접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좀 오픈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꼭 진단명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사실은 이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곡한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회피성 성격 장애야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갈 때 긴장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할까봐 걱정이 너무 많아서 모임이 있는데 좀 나가기가 좀 걱정이 되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요청한다면은 내가 조용히 있는 거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긴장을 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정말 회피성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타인한테 꺼낸다라는 거가 굉장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상을 구분해서 말하는 게 이 포인트에서도 다시 한번 좀 강조가 돼요. 내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랑 가깝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자주 만난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 용기 같은 게 쌓인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직장 동료에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한 3개쯤 그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제일 가까운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부터 먼저 오픈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건 숨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나의 이해를 위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이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거절이나 비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핵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서툰 사람이기 때문에 망신당할 게 분명해 라는 식의 생각이 내가 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틈도 없이 자동적으로 생각이 재생이 되고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일단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떠올려 보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를 리마인드를 하면서 최대한 글로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두 개씩 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자동적인 사고들이 인식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들,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동 사고들을 알아차렸다면은 이 생각들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는 이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또 한 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이야기들을 같이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어떤 인지행동 기법들을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성격장애 환자야가 아니라 내가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회피를 선택해 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 나를 다독여 줄 수가 있어요. 힘들 때 자기 연민이 필요하거든요.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부적절한 사람이다 라면서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 서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자기 연민이 힘들 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안이라는 것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정체성과 불안을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고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를 올가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불안 이퀄 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못난 사람이야 라는 식의 생각에 좀 갇히게 되거든요. 네, 이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은 우리한테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위험해 라고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불안이라는 게 찾아왔구나 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수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해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절대 쉽게 떨쳐지지 않거든요. 내가 불안이라는 거에 감정에 지금 또 잠겼구나. 내 몸이 나를 지키려는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생각하는 하고 거죠. 그렇다면 다시 그 경보를 끄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든지 몸에 힘을 줬다가 푸는 식의 근육이완법을 이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또 불안해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지 않는 것, 불안이라는 감정을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게 어떻게 보면 감정과 생각을 좀 다루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어떻게 보면 행동 바꿔보는 노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노출 훈련은 통상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오픈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노출 훈련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얘기하지 말걸, 아니면 너무 떠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피하지 않고 한 거 자체를 좀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동 반응들을 다 줄이고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단계적 노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빡센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의지로 이거를 이겨내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는 영화 같은 상황들도 존재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에 압도돼 버려서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증폭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료와 잘 지내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막연해요. 네. 잘 지낸다는 게 뭐지? 뭐 얼만큼 어떻게 해야지 잘 지낸다라는 거지? 내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때 동료에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인사 건네기 같이 명확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미리 정해가지고 부여하는 거,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군의관 때 이제 농구를 하고 싶은데 동호회 가입하려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랑 처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갈까 말까 엄청 계속 고민해서 찾아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잘 지내 가서 그냥 인사만 해보자 라는 식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그냥 운동 한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풀이도 가고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 하나만 생각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전문가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좀 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 회피성 성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아마도 인지행동 치료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담고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왜곡된 스스로에 대한 인식, 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매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어떤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교정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아까 허경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노출 훈련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정말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뭐 롤을 정해서 네, 서로 이제 대화를 좀 해보는 거죠. 이분들은 특히 거절도 잘 못하시고 네, 맞아요. 제안, 부탁 같은 것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거절하고 뭐 부탁하고 화를 낸다든지 이런 연습들을 좀 실제로 해보는 그런 사회기술 훈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들이 이런 근원적인 수치심을 만들고 이게 회피성 성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은 어떤 트라우마에 가까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감정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적인 정신치료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상담이나 이런 인지행동 치료가 회피성 성격 장애를 다룰 땐 주된 치료인데 약물 치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 자체에 특효약은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동반된 불안이나 우울 여기에는 약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나 노르에피네프린, SSRI나 SNRI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게 좀 불안, 우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출 훈련 같은 걸 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불안의 베이스라인을 낮추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약을 먹어가지고 불안을 낮춘 상태에서 도전을 하고 성공 경험을 쌓으면은 나중에 약이 없더라도 이 성공의 기억들은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약 없이도 새로운 상황에 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은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회피성 성격장애의 사람이 있다면 나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조금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 주는 거죠.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난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굉장히 작은 지적이나 어떤 농담조의 얘기들조차도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이런 식의 얘기들 있죠. 내 나름대로는 격려를 해주고자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것들 역시 저 사람 나를 뭔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안 좋게 보는구나 라는 식의 어떤 비난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시키려는 얘기를 섣불리 꺼내기보다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좀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게 좀 먼저 이해가 돼야겠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은데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네,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게 돼야 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역시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 파트에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피성 성격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야, 너도 한마디 해. 자, 우리 땡땡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다들 조용히 하자. 네. 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저도 배려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폭력적으로 네.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강요하기보다는 나와의 1대1 자리에서부터 조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까 스스로를 칭찬할 때도 시도한 것 자체를 칭찬해 주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너무 힘들었을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 그래도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은 시도들에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구체적인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했어, 그냥 괜찮아 라는 식의 얘기는 사실은 이런 회피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마음에는 좀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미지 자체가 좀 부정적인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이분들한테는 힘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께는 적당한 거리가 네, 내가 생각하는 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거리가 때로는 좀 가까웠다가 멀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 거리가 생각보다 멀 수 있고 그 거리를 천천히 좀 좁혀서 상대가 편안할 만큼 네, 충분히 거리를 두자. 네, 존중해 주자.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변 사람 중에서도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회피성 성격인 경우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더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 큰 틀에서는 뭐 다르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조금 더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네,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실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적인 특성, 경향이 그런 거지, 나 때문은 아닐 수 있다. 네, 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와 이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제 회피성, 회피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워딩들에 꽂혀가지고 상대방을 쉽게 좀 라벨링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대화를 지금 피해. 이 사람 회피형이었네? 라고 이제 쉽게 좀 결정을 내려버리고 상대방을 더 몰아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나와 다르게 바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형이라는 워딩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저 사람만의 영역을 존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연인 관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의 정도, 네, 그거랑 이제 결부지어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 이렇게 오늘 모이는데 같이 갈래? 라고 했는데 회피성 성격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잘 갔다 와 라고 했더니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자리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르다. 네, 사랑의 정도와 행동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지, 또 주변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일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한 번에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뤄내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잘게 쪼개서 작은 성취부터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게 좀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회피성 성격이라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훈련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 영상에 댓글 달아보는 것부터, 네, 나를 표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